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네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필명은 낭만공들을 쓰고 있고 이름은 박태영입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오늘 짧은 발표지만 저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 이제 홀릭스라는 교육 업체를 창업을 해서 한 12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개발 포함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AI와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관련된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박사 학위를 그 과정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혹시 저를 이제 보셨을 만한 곳은 아웃스탠딩이라는 IT 미디어에 그 칼럼도 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제가 그 챗GPT가 처음 나오고 나서 비전공자도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여름부터 비전공자 대상으로 챗GPT에 써서 어떻게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 제 이메일하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편하게 뭐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된 질문도 괜찮아요. 기술적인 질문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기업에서 도입이 고민되시는데 어떤 그 의견을 원하신다거나 이런 간단한 질문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처를 적어놨다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실 그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있는 발표들을 보니까 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뭐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랑 상관이 있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LLM이 나오고 나서 이걸 올라타고 잘 활용하는 것과 그 그냥 겉도는 느낌이 나는 것의 그 경계가 좀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인터페이스가 LLM 인터페이스가 내가 찾아가서 창구처럼 은행 창구처럼 이거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데서 좀 그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반면에 이제 코딩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이제 그 은행이 열렸을 때만 창구 찾아가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코딩을 익힌 분들이 조금 더 AI 시대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 문제의식에 의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자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8살짜리가 코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유튜브인데 저도 잠깐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8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코딩을 한 번씩 찍먹해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찍먹하신 분들이 안녕하세요. 왜 네네 혹시 지금 그 발표 자료를 조작하고 계신 걸까요? 네 슬라이드가 잠시만요. 넘어가고 있지 않는 것 슬라이드 같아서.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나요? 네, 잠시만요. 지금 네, 넘어가고 있지가 않아서 한번 확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그것도 살짝 지금 그러는데 잠시만요. 제가 PDF로 켜가지고 그러면은 PDF로 공유를 네, 드릴게요. 조금 보시기 그러시면 좋을 불편하더라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네 이제 좀 보이시나요? 네, 혹시 스크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 넘어가는지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네.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저 제목 부분만 보셨나요, 그러면?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제 소개 자료가 여기 있고요. 아까 전에 뭐 소개드린 내용은 다 들으셨으니까, 요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지금 보이시죠? 네, 네네, 보이신다고 믿고, 네, 보이실 것 같네요. 네,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이제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던 얘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8살이 코딩하는 얘기 잠깐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보통 비전공자분들이 코딩을 시도하셨던 분들을 보면 많은 분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코드를 한번 돌려보는 것까지는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헬로 월드 찍어봤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많이 해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어떤 뭐랄까 그 코딩을 계속 해나간다거나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까지만 도달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내가 AI한테 물어보고 어, 저 뭐냐 그 검색해가면서 그렇게 그 실력을 늘릴 수 있는데 딱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꾸 멈추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좀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을 한다. 그래서 실용적인 레벨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내가 코드를 써서 이 함수를 실행해보고 뭐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보는 레벨이 아니라 진짜로 상용적으로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버에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반복적인 프로젝트로서 뭔가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이제 이게 코드가 이렇게 정말로 쓸모가 있구나 하는 레벨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 개발 실력이 늘어나는데 이제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발표 드릴 내용 전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AI가 이제 코딩 다 해준다니까 뭔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로드맵대로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꼭 제 강의를 안 보셔도 사실 유튜브나 뭐 요즘 좋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무슨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이 막막함과 답답함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자, 코딩 처음 배우실 때 옛날에는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배우는 게 맞는 순서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코딩한 게 2005년 정도인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한다, 뭘 만든다 했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그 개념부터 익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AI가 사실상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부분 번역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자연어로서 그냥 설명하는 것들을 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AI가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배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입문 방법이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비전공자 중에 개발 들어갈 때 프레임워크 위주로 배우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개발을 배우려면 노드.js를 배워야 되나, 뭐 장고를 배워야 되나, 아니면 뭐 플러터를 배워야 되나 이렇게 이제 뭐랄까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AI 시대에는 좀 배우는데 오히려 돌아가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방법이 뭐냐? 사실 컨셉은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AI가 할 수 있는 거는 AI가 하게 놔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비전공자인데 내가 언젠간 전문 아키텍트가 되고 개발자가 돼서 그걸로서 기술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 그런 뭐랄까 AI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돼.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비전공자인데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 개발을 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말고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프로그래밍이나 뭐 개발이나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뭐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통된 개념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공자처럼 뭐 이해하자는 건 아닌데 대충 이런 얘기구나 하는 그 그림을 잘 그려놓는 거, 그게 이제 이해를 한번 해두는 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해는 한 번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봐도 같은 거니까 이해를 해두는 게 이제 좋고 그렇게 해서 내가 코딩을 할 때 뭔가 가슴 답답하고 무섭고 내가 할 수 있을지 그 의심을 좀 없애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라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되게 인문학적인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익히면은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럼 컴퓨터가 별로 안 무서워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단계부터 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거는 사실 프레임워크나 프로그래밍 랭귀지 들이 각각 고유로 갖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프로그래밍 과정 혹은 이제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런 그 솔루션들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읽고 두 번째는 AI한테 물어보고 세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고
한다. 그게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복잡할 수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그 나만의 패턴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된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우리는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쓴 코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 코드가 돌아가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전체 그림 위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나머지는 AI가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대충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자라 그러면 전공 학점을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6, 70학점 정도를 들으라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학기라 치면은 대충 그 공부 시간이 수업만 한 40시간 그죠? 그리고 공부까지 하면 한 50시간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공자는 300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내가 전공자처럼 개발을 하는 거고 이건 되게 비현실적인 목표고 AI를 이제 도움을 받아서 나는 그냥 정말 작동하는 것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들여야 되는 시간 약 30시간 정도 내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고 그 30시간에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게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지금 학생들을 작년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해보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은 잘 따라오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더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순서대로 정리한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단계별로 메모를 좀 해두시면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영상 잘 나와 있고 제 강의 보셔도 되지만은 사실 블로그 같은 데도 누가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로 책을 사서 교과서를 사서 보셔도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순서대로 뭘 배울지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일단 그림이 너무 뭐랄까 전문적으로 생겼는데 주제에 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대충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예, 뭐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C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한 30분짜리 영상 정도면은 큰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컴퓨터라는 건 어쨌든 데이터라는 것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일이 그게 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명령들을 이제 코드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종의 요리사 시스템인데 데이터를 가지고 꺼내서 편집한 다음 다시 저장소에 갖다 놓고 다시 꺼내서 편집한 다음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는 컴퓨터의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하시면은 그러니까 교양 수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시작하시면은 내가 당장 뭐 헬로월드 출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군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키워드를 하나 드리면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 이제 컴퓨터에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작업 관리자 펴면은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돌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코딩을 한다는 거는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건 이제 잘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인터넷에 대해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다 로컬 서비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치해서 쓰는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일, 비전공자인데 내가 개발을 배워보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걸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주식 트레이딩이다 그러면은 증권사랑 이제 인터넷으로 소통을 할 거고, 내가 강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이 영상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한 번은 배워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코드를 통해서 인터넷의 개념을 계속 배우면은 자꾸 이게 조금 알았다가 흘러내리고 없어지고 조금 알았다가 흘러내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이 실제로 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코드도 거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써지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공부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건 저도 한번 유튜브에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괜찮은 영상 찾으시면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게 택배 시스템이랑 아주 닮아 있고 사실상 그러니까 택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자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괜히 인터넷이 어떻게 알자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굉장히 닮아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그걸 한 번 정도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3단계인데요. 3단계는 이건 제가 처음에 강의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넣지 않았었는데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면서 넣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커맨드 라인을 치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부분 폴더를 열고 파일을 열고 할 때 클릭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운영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운영 체제의 알맹이는 따로 있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이제 그래픽이 있는 거고 텍스트가 있는 건데 같은 건데 이거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쉘이라 부릅니다. 쉘이 있는 건데 이 쉘들 중에 우리 여태까지 평생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비주얼라이즈 돼 있는 것만 써왔는데 똑같은 일을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명령어들 예를 들면 폴더에서는 뭐 위 폴더로 가기 아니면 이 폴더로 들어가기 이런 걸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명령어 줄로 어떻게 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서버는 이제 리눅스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리눅스로 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더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리눅스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윈도우에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맥은 사실 뭐 사실상 커맨드 라인을 치면 리눅스랑 거의 동일한데 윈도우에 익숙하신 분들도 그냥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혹은 뭐 파워쉘 똑같은 겁니다. 둘 다 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텍스트로 왔다 갔다 하는 법 그냥 검색해 본 다음에 뭐 메모장에 뭐 예를 들어서 글 하나 써보는 거 이런 걸 이제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공포감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윈도우를 시각적으로 볼 때 하고 텍스트로 볼 때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3단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발 환경을 꾸려보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커서 아이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로 나와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기본이 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제 코파일럿이 챗GPT 기반이고 제가 알기로 커서 아이디는 클로드 기반이에요. 근데 클로드가 이제 코딩을 더 잘하다 보니까 클로드가 되게 앞서 보이는데 엔진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 차이가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한쪽을 써도 충분히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개발을 할 때는 힙한 것보다 오래됐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패키지 중에 제일 이제 가벼운 거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막 하나를 처음 배워서 겨우겨우 익혀놨는데 기본이 되는 게 없이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거나 뭐 지원이 중단되면은 대처 능력이 더 떨어져요. 비전공자들이 훨씬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들보다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고 자기 원하는 이제 언어들 뭐 아니면은 컴파일러들 그런 것들 이제 설치하는 법 그런 것들 이제 익히는 거를 4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5단계는 이제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5단계부터는 이제 진짜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코드를 돌린다는 게 뭔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읽는 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드 리터러시라고 부르는데 코드를 이제 직접 치는 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AI가 써서 준 코드 어느 언어든 AI가 써서 준 코드가 이런 뭘 하는 코드인지에 대해서 읽고 대충 알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근데 이해하려면은 프로그래밍 전체에 공통적으로 있는 개념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수 함수 그 다음에 이제 OOP라 그러는데 클래스랑 오브젝트가 뭔지 그 다음에 메소드가 뭔지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거의 99%의 코드를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제 강의 슬라이드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해하라는 게 클래스를 막 컴퓨터 공학적으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클래스가 뭐고 그 개념이 왜 클래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벤치를 예로 들면 벤치 기종을 우리가 클래스라 그러고 벤치 한 대 한 대 번호판 달린 한 대 한 대를 오브젝트라고 한다.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코드를 읽으실 수 있다. 그리고 뭐 변수 함수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코딩 학원들이 많은데 너무 이게 기초를 좀 부실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수가 뭐냐 그러면 바뀔 수 있는 수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변수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안에서 어떤 저장 공간을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저장 공간의 이름을 변수라 부르는데 앞서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 변수가 당연히 그러면은 꺼내오고 편집하고 다시 돌려놓는다 그랬는데 꺼내오는 위치를 얘기하는 게 변수겠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요. 근데 처음에 그냥 막 그냥 언어부터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수학처럼 보시거든요. 실제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수학은 약간 다른데 그렇게 이제 개념을 오인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 어려운 개념으로 점점 코드가 복잡하게 AI가 주면은 이제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기초를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한 언어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도 지금 많이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앞에 단계도 조금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탈락을 하시는데 6단계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코드를 쓸 때 그 이제 우리가 GitHub이나 뭐 보신 적이 있는지 무슨 개발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면 막 복잡한 폴더들을 줘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패턴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 폴더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파일에다가 모든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파일들 다 쪼개서 이 코드는 저 코드를 부르고 저 코드는 저 코드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해내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찾으면은 다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AI한테 물어봐도 되고 유튜브에 찾아봐도 있어요. 순서만 이걸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해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단계는 아까 전에 이건 이제 표는 좀 복잡하니까 대충 보세요. 우리가 클래스하고 오브젝트 개념을 배우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거기에 몇 가지만 추가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옛날에 이 둘을 따로 배웠지만 지금은 실제로도 그 개발 환경이 그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쓸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어떤 틀이 있고 붕어빵 틀이 있고 붕어빵이 막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이 되고 코드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삶 속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 삶 속에도 학교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번 뭐 이름 하면은 한 명이 입학하면은 이런 그 오브젝트가 하나 생기고 한 명이 이제 졸업하면 오브젝트가 지워지지만 학생이라는 그 구조 그 디자인은 그 학교에서 보관하는 그 데이터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컨셉인데 그걸 이제 그 DB로까지 확장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7단계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의 래퍼입니다. 요즘 뭐 AI 래퍼가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99%의 서비스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다 데이터베이스의 래퍼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7단계에 왔긴 했지만 아,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출발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옛날엔 프로젝트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게 전 맞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단계. 많이 왔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8단계인데, 에, 이게 오히려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저 뭐냐, 아, 우리가 집에서 이걸 돌리는 프로젝트도 있고, 특히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건 이제 집에서 하시면 충분하지만은, 이걸 만약에 이제 내가 서비스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자고 있는데, 우리 궁극의 AI 꿈이 죠 내가 자고 있는데 나 대신 일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호스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그 코드들을 올려가지고 돌리는 그런 컴퓨터가 필요한데, 대부분 요즘 클라우드에서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WS를 선택해서 교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WS가 제일 많이 쪼개져 있어요. 많이 쪼개져 있고 서비스들이 제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한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일 쉬운 건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애들이 이제 쉽고요. 좀 날림으로 만들기 쉽지만 그 다음에 GCP가 좀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AWS는 원하는 거 다 있고 다 만들 수 있고 정말 성능 최적화랑 비용 최적화까지 할 수 있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용으로는 AWS로 배우더라도 결국에 이제 실행을 하실 때는 정말 필요한 수준에서만 쉬운 걸 좀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 앞에서 프레임워크를 먼저 배우는 걸 제가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뭐랄까 8단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장 이제 또 개발 경험이 많이 없고 전공 안 하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처음부터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발을 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그 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무슨 언어를 쓸지, 무슨 프레임워크를 쓸지,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AI 실험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편집기가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원래 바닥부터 개발하려다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찾아보니까 아, 그 리액트에 되게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오픈 소스가.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내가 리액트로 바꿔야지. 내가 리액트로 바꿔야지. 원래 제가 그 Vue.js를 하고 있었는데 그 Vue.js를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난 리액트를 안 써.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그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액트는 이런 좋은 그런 뭐가 있었다. 뭐 장고는 뭐 REST 프레임워크에 대한 뭘 관리해주는 뭐 좋은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 그거 여기 있었는데 누가 뭘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바로 떠올리시겠지만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동향을 좀 꾸준히 메모해 놓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고 있고 저건 저렇게 가고 있고 요건 요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잠깐 검색해 보니까 요런 데는 요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네. 이건 진짜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적하다 보면 내가 딱 뭔가를 하려고 시작할 때 뭘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물론 다시 검색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감각은 리액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지 어떻게 됐나 볼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9단계부터 하시면 된다. 8단계까지는 너무 프레임워크에 갇히거나 너무 언어에 갇히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 이제 AI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단계가 이제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유명한 트위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원신 개발한 대표님이 그 중국 분인데 그 뭐 개발자들한테 이제 웬만하면 개발은 이제 직업이 안 될 거니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되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AI가 그 개발을 되게 잘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은 항상 이겁니다. 아, 이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LM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걸 B에 대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걸 B에 그 대응을 할 때 내 마음을 다 읽어서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걸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한 만큼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길 바라는 코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잘 똑같이 그 구체성만큼 쓰면은 그 코드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뭐 가끔 일하실 때도 그런 분이지 그뭐 이거 해줘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제 그 베이그하다 그러면은 LLM도 그런 베이그한 오류 많은 코드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은 이제 결국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게 뭐고, 그거를 이제 또 쪼개서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코드들이 있어야 되고 그 코드들을 쪼개서 또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더 어, 그 AI가 개발을 더 잘할까 AI 개발을 더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 부분이 한번 다 익숙해졌으면 시작할 때는 좀 뭐랄까 막연한 걸로 시작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를 문자로 보내주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보자. 이 정도는 이제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쓰는 연습.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상상할 수 있고, 그걸 이제 글로 쓸 수 있는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지만 더 좋은 거는 영어로 쓰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영어로 쓰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직도 제가 한국어가 많이 개선됐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AI라는 게 100이 아니라 어떤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매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이중으로 매핑,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매핑한 다음에 영어를 이제 코디를 매핑을 하면은 정확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거 단계가 이제 그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조금 그 문법이 틀리더라도 영어로 이걸 쓸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된다. 뭐 필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10단계 로드맵을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혹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다양한 이야기, 홀릭스에서 낭만 공돌이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울대 공과대학 박태영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채팅창으로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지 쏙쏙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1단계 이전 부분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네, 초반 부분을 놓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반 부분,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마지막에는 원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 대충 알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 소개 좀 드렸었고요. 이거는 뒤에도 있으니까. 아, 뭐, 요 슬라이드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활용하는 경험, 한번 진짜 내 삶에서 활용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재밌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이게 실력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방법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부터 배우지 말고, 개념 이제 우리가 개발에 필요한 개념들, 공통 개념들부터 먼저 배우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다 유튜브에서 찾고 뭐 공부하시는데 30시간 정도면 되니까 전공자에 비하면 큰 시간 아니니까 그 정도 시간 들여서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순서를 이제 1단계부터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공자처럼 배우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개발자분들이 지금 많이 접속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레임워크, 클라우드와 연결해주는 개념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하려고 컴퓨터에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정말 바닥부터 시키면은 숫자 1010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위에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명령을 하려면은 그 사전에 내용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데 무슨 버튼을 만들고 싶어요. 버튼을 만들고 싶으면은 버튼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 클릭하는 버튼 모양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거죠. 예쁘고 동그란 버튼을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괄호가 몇 픽셀이고 세로가 몇 픽셀이고 무슨 색깔인 그런 버튼을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곡선들을 다 뭐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주는 방법이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너무 구체적으로 해야 되면 아무도 개발을 못 하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쓰는 것들은 다 어느 수준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우리가 조금 올려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되게 일반적인 단어인데 클라우드랑 연결하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웹서버 만들 때 웹서버 프레임워크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저 뭐냐 오늘 같이 우리 돌아다니는 그런 예쁜 그래픽을 만들 때도 그 그래픽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통어 같은 거 이렇게 다 직접 안 해도 되게 어느 수준까지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 혹은 패키지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남들이 개발해 놓은 걸 내가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잘 이해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코드 짜는 프롬프팅을 하시는지 좀 예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사실 프롬프팅만 해도 뭐 1시간 이상 강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연을 했었고, 근데 기본 원칙은 이런 것 같아요. 프롬프트는 어, 이제 내 생각이 잘 정리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목적이 뭐고, 이 목적을 달성할 때의 조건이 뭐고, 그리고 이 AI가 알아야 할 정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런 코드를 쓰려고 하는데 인풋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인풋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생짜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패턴도 다 인식을 해요. 다 하지만은 사람이 듣기 좋은 수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잘 나눠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지만 이걸 한 방에 이제 프롬프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내가 일단 조그마한 거 넣어 놓고 그다음 그거 받아 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프롬프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만약에 깔끔하게 잘 정리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나누는 경우가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 영어 콘텐츠를 한국어로 바꾸고 싶은데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고 번역한 거에 말투를 씌우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이제 같은 프롬프트에 쓸 수 있죠. 이거 번역한 다음에 이런 말투로 바꿔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 이제 번역을 하는 프롬프트를 하나 쓰고 구체적으로 잘 깔끔하게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말투만 바꿔주는 그 프롬프트를 잘 쓰면 이 둘이 쪼개졌을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프롬프트 요령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 구성을 해서 쓰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막 주절주절 얘기하듯이 쓰면 얘가 다시 한번 자기가 구성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1, 이 개조식으로 쓰는 거죠. 3, 뭐 이거 할 때 지켜야 되는 거 1, 2, 3, 이거 할 때 참고해야 되는 거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화해서 구조화해서 잘 하셔라가 하나는 이제 그 태스크의 성향이 좀 다를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A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보통 이게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 한 점, 그 다음에 한 점 이렇게 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 내가 번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게 번역이다 그러면은 이게 다 이제 어, 딱 오른쪽으로만 가는 건 이제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위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딘가 위치가 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니까 위로 한번 가라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라 그러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것처럼 프롬프트를 이제 나눠서 그, 감각적으로 좀 나눠서 쓰는 연습들을 하시다 보면은 한 태스크를 한 프롬프트가 잘 수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집어넣어서 하는 게 낫구나 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본인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프롬프팅을 하다 보면은 원하는 결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태스크 성향도 파악을 하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 항목화하시고 또 구조화해서 프롬프팅 진행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혹은 한두 개 정도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강의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이거는 뭐 약간 좀 상업적이라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안 드리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성원님께서는 아마 지금 SNS에서 이 내용을 접하신 것 같아서 그 채널을 통해서 또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 지금 이 맵 안에 저희 뭐 연사 토킹룸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다양한 네트워킹 공간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공간들 통해서 저희 박태영 연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개발자가 어떻게 하면 풀스택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계신 분 있으면 저희 채팅창 혹은 Q&A 창 활용하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카카오톡 데이터셋 전처리할 때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음. 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제가 이제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뭐좀 약간 영업 비밀이 가는데 저는 이제 AI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구조화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데이터를 어딘가 뭐 예를 들어 실시간 서비스라고 가정할게요. 뭐 통계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실시간 서비스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 LLM으로 전처리를 할 수 있죠. 전처리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단위는 이 얘기의 의도를 추출해서 키워드화하는 그런 전처리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뭐 이거 좀 약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그 내가 내가 요구하고 있는 얘기랑 상대한테 기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언어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랑 의도가 다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뭔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에, 그 이제 프롬프트를 쪼개 가지고 우리가 전처리를 할 때 애초에 이 의도를 추출해서 뭐 구조화된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뭐 건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딱 만들어서 그 전처리를 해서 그걸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뭐 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실시간 답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으면은 돈은 많이 들어요. 돈은, 왜냐면 API 호출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지만은 한 번에 이걸 가는 것보다 이게 그 특히 이제 한국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직설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어에 비해서 상당히 그 상대가 이제 이해해주길 기대하는 그런 그 미괄식인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이제 개선을 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폰트를 감각적으로 나누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홀릭스 박태용님과 함께한 연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빌드 트랙 첫 번째 날 모두 순서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밖에 다양한 이벤트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저희 세션은 끝났지만 밖에서 이제 여러 번 마음껏 돌아다니시면서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진행하시고 여러 체험 요소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탬프 꼭 다 모으셔서 경품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젠 AI 2024 온라인 컨퍼런스 빌드 트랙 첫 번째 날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다시금 11시 이 장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